저는 고아원에서 자란 여성입니다. 20살이 되던 해 원장 선생님의 소개로 작은 한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소희야, 이젠 네가 직접 김치찌개 끓여봐. 네, 사장님.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너는 손맛이 타고났구나. 우리 식당에 와서 일한 지 벌써 3개월이네. 사장님 덕분에 이렇게 많이 배웠어요. 첫 월급을 받던 날 작은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비록 지하방이었지만 제게는 소중한 첫 보금자리였죠. 식당 일을 하면서 요리에 대한 열정이 커져갔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일부터 밤늦게까지 주방을 정리하는 일까지 즐거웠어요. 소희야, 네가 만든 된장찌개가 손님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어. 정말요?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방장님한테 더 많이 배워. 너는 분명 크게 될 애야. 식당에서 5년을 보내면서 주방의 모든 일을 배웠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요리학원도 다니며 자격증도 따냈어요. 소희 씨, 이제 독립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주방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 정도 가진 실력이면 충분해. 이제 소희 씨만의 가게를 차릴 때야. 주방장님의 응원에 용기를 내어 작은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고아원 원장 선생님께서 보증금을 빌려주신 덕분이었죠. 원장 선생님, 제가 꼭 성공해서 은혜 갚을게요. 소희야, 너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엄마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보실 거야. 분식집은 시작이 순조로웠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했어요. 특별한 레시피를 개발하면서 단골 손님도 늘어났죠. 소희 씨네 떡볶이는 맛이 특별해요.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 더 열심히 하게 되네요. 우리 딸이 소희 씨네 김밥만 찾는다니까요. 3년 동안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인근 상권에서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저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저희가 다 봤어요. 이제 한식당으로 확장하면 어떨까요? 단골 손님들의 응원으로 용기를 내어 한식당을 차렸습니다. 분식집보다 3배 큰 규모였지만 그만큼 더 열심히 일했어요. 이모님, 된장찌개 맛이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에요. 정말요? 그런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식당은 개업 첫날부터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옆가게 사장님들도 놀랄 정도로 손님이 끊이지 않았어요. 소희 씨, 요식업계에서 소문났어. 자수성가한 젊은 사장이라고. 아직 부족한 게 많은데 과찬이세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30대 초반에 저는 직원 10명을 둔 한식당 대표가 되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어린 시절의 아픔을 이겨내고 꿈을 이룬 순간이었죠. 소희야, 이제 네가 다른 고아원 아이들의 희망이야. 원장 선생님, 제가 받은 사랑 꼭 나누면서 살게요. 저의 이야기는 지역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맛으로 읽고낸 자수성가 신화라는 제목이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더 큰 운명의 시작이 될 줄은요. 지역신문에 실린 제 기사를 본 중매인이 찾아왔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대표와의 맞선을 주선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한소희 사장님,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사업에 집중하고 싶어서요. 김덕화 대표님은 외식업계에서 잘 나가시는 분이에요. 한번 만나보긴 했으면 좋겠네요. 맞선 장소로 정해진 호텔 레스토랑에서 김덕화 대표를 처음 만났습니다. 첫인상부터 진중하고 신중해 보이는 분이었죠.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매일이 도전이고 배움의 연속이었죠. 한식의 세계와 저도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의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생각해요. 중매인의 말대로 김덕화 대표는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열정과 비전이 저와 비슷했고 대화를 나눌수록 마음이 끌렸어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배워도 될까요? 좋아요.
이번엔 제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초대하고 싶네요. 한소희 씨의 요리를 꼭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김덕화 대표는 제 음식을 먹어보더니 진심 어린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움직였죠. 소희 씨, 우리 같이 더 큰 꿈을 꿔보는 게 어떨까요? 어떤 꿈이신가요? 당신과 함께라면 한식의 세계화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세 번째, 네 번째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서로에 대해 알아갈수록 이 만남이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소희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함께 멋진 미래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예식장 계약을 하러 가던 날이었습니다. 김 대표님이 먼저 도착해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소희 씨, 결혼 전에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제게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15살 아들이 있어요. 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배신감보다는 그동안 말씀하지 못하셨을 그분의 마음이 더 이해되었어요. 지금까지 말씀 못 드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제라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받아들여 주시겠습니까? 운명이란 이런 것일까요? 부모 없이 자란 제가 이제는 누군가의 새엄마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라면 저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희 씨,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예비 신부이자 예비 엄마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두렵기도 했지만 설레는 마음이 더 컸어요.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김 대표님은 아들을 저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첫 만남이라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했어요. 소희 씨, 우리 아들 준호예요. 어서 와, 준호야. 나는 앞으로 너의 새엄마가 될 사람이야. 아들아, 인사는 해야지. 안녕하세요. 아들 준호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색한 첫 만남 이후 김 대표님은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하셨어요. 준호가 아직 어려서 그래요. 괜찮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죠. 사실 전처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김 대표님의 말씀에 저는 아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에게 갑자기 새엄마가 생긴다는 건 큰 충격일 테니까요. 준호가 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하겠어요. 그동안 제가 바빠서 아이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썼어요. 앞으로 제가 잘 챙겨볼게요. 둘째 날 만남에서는 준호의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 준호의 상황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죠. 준호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학교 생활은 어떤가요?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있어요. 선생님과의 대화 후 저는 준호에게 먼저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시간과 진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준호야, 주말에 놀이공원 가보는 건 어떨까? 싫어요. 그럼 네가 가고 싶은 곳 있니? 준호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보내고 학교 시간에 맞춰 마중을 나갔어요. 준호야, 오늘은 네가 좋아하는 돈가스 만들었어.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비가 올 것 같아서 우산 가져왔어. 2주 동안 매일같이 정성을 들였지만 준호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의 생일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준호야, 생일에 특별히 먹고 싶은 거 있니? 전에 어머니가 해주시던 요리가 있다면 제가 배워서 해줄게. 그 순간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아이의 진심을 마주하는 순간이었죠. 엄마는 미역국을 제일 잘 끓이셨어요. 그랬구나. 나도 열심히 배워서 준호 입맛에 맞게 끓여줄게. 정말요? 그날 이후로 준호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끓인 미역국을 먹고 처음으로 웃어주었어요. 맛있어요. 엄마가 해주시던 것만큼. 다행이다. 앞으로도 준호가 좋아하는 음식 많이 해줄게. 새엄마, 감사합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저는 준호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생겼어요. 준호와의 관계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결혼식 준비도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소희 씨, 결혼식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네, 저도 김 대표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건 아시죠? 물론입니다. 그게 왜 마음에 걸리나요? 서로의 진심을 나누는 대화를 하면서 저희 불안한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들었습니다. 김 대표님은 제 과거를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성공하신 소희 씨가 자랑스럽습니다. 고마워요. 준호에게도 좋은 엄마가 될게요. 우리 함께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가요. 결혼을 일주일 앞두고 준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새엄마, 제가 이기적이었죠? 그렇지 않아. 준호 마음 이해해.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요. 준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아이의 마음을 열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호야, 앞으로 더 행복한 가정 만들자. 네, 새엄마. 저도 노력할게요. 우리 셋이서 멋진 가족이 될 거야. 결혼식 전날 고아원 원장 선생님을 찾아뵈었습니다. 평생 저를 지켜봐 주신 분께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소희야, 드디어 네 가정을 꾸리는구나. 원장 선생님 덕분이에요.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저는 더욱 단단한 결심을 했습니다. 사랑으로 가정을 지키고 준호에게 진정한 어머니가 되어주겠다고요. 원장 선생님, 제가 받은 사랑 잘 나누며 살게요. 그래, 소희야. 너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밤늦도록 결혼식 앨범을 준비하면서 저는 새로운 가족 사진을 상상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준호야, 우리 내일 예쁜 사진 많이 찍자. 네, 새엄마. 저도 기대돼요. 우리 가족의 첫 시작이 될 거야. 이제 저는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됩니다.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낳은 소중한 인연이에요. 결혼 후 저는 제가 운영하던 한식당과 남편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함께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준호도 점차 저를 진짜 엄마처럼 따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오늘 저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PC방 가도 될까요? 아침은 먹고 가야지. 일찍 일어났네. 어머니가 해주시는 아침밥이 맛있어서요. 준호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 다녀와도 좋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남편의 사업 확장에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가 가진 한식 레시피와 경영 노하우를 접목시켜 프랜차이즈 매장의 메뉴도 개발했죠. 여보, 이번에 개발한 메뉴 어떠세요? 역시 당신이야. 이런 맛은 어디서도 못 먹어봤어.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이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게 레시피 매뉴얼을 만들어 볼게요. 저의 노력으로 프랜차이즈 매장의 매출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가맹 문의가 쇄도했고 해외 진출도 준비하게 되었어요. 소희 씨, 당신 덕분에 회사가 이렇게 성장했어.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 모두의 노력이죠. 가정에서도 저는 준호의 학업과 생활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특히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려 더욱 노력했어요. 준호야, 요즘 좋아하는 여자애라도 생겼니?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는 말 못할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준호는 점점 더 저를 신뢰하게 되었고 자신의 고민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친엄마의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가는 것 같아 보람을 느꼈어요. 남편의 사업이 번창하면서 저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주말이면 셋이서 여행도 다니고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이번 주말에는 제주도 가족여행 어때요? 좋아요.
어머니가 추천하는 맛집도 가보고 싶어요. 우리 가족 이제 정말 완벽해진 것 같아. 이렇게 3년이 지나는 동안 저희 가족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깊어졌습니다. 제가 꿈꾸던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었어요. 남편의 프랜차이즈와 제 한식당을 결합한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했습니다. 한정식 고가란 이름으로 시작한 저희 매장은 1년 만에 전국 50개 지점으로 성장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가 업계 1위야. 매출보다 중요한 건 음식의 퀄리티예요. 당신이 있어서 그게 가능한 거지. 앞으로도 한식의 맛과 품격을 지켜나가고 싶어요. 우리 아내가 진정한 한식의 여왕이네. 매장이 늘어날수록 저는 더 바빠졌습니다. 전국 각지의 매장을 순회하며 품질 관리를 하고 새로운 메뉴 개발에도 힘썼어요. 이사님, 이번 신메뉴 반응이 정말 좋습니다. 각 지점의 셰프들 교육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이사님께서 만드신 매뉴얼대로 완벽하게 진행 중입니다. 식품 업계에서는 저를 한정식 여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원 출신 소녀가 대한민국 최고의 한식 브랜드를 이끄는 사업가가 된 거죠. 한소희 이사님을 이달의 여성 기업인으로 선정했습니다. 앞으로도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식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바쁜 와중에도 가정은 소홀히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특히 준호의 학업을 위해 매주 일요일은 온전히 가족을 위한 시간으로 만들었어요. 어머니, 신메뉴 개발하느라 많이 힘드시죠? 우리 아들이 이렇게 걱정해주니 힘이 나네.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해외 진출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전역의 매장을 열었고 현지 반응도 뜨거웠어요. 한국의 맛을 이렇게 잘 살린 레스토랑은 처음입니다. 전통의 맛을 지키면서도 현지화에 성공하셨네요. 한식의 매력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10년이 흐른 지금 사업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첫 매장을 열었던 그때의 설렘과 긴장감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식의 진정한 맛을 전하고 싶어요. 사업이 번창하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한 통의 문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 도착한 메시지였는데 발신자는 준호의 과외 선생님이었어요. 오늘도 같은 시간에 만나요. 선배님. 여보, 이 메시지는 무슨 의미예요? 아, 그게 준호 공부 때문에 상담이 있어서. 왜 말씀을 안 하셨죠? 바쁜 당신 신경 쓰일까봐. 남편의 해명이 석연치 않아 며칠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날이 잦아졌어요. 준호야, 아빠가 요즘 늦게 들어오시던데. 아버지가 바쁘시대요. 과외 선생님은 잘 가르치시니? 과외요? 전 한 달 전에 그만뒀는데요. 준호의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의 뒤를 밟아보기로 결심했어요. 여보, 오늘 저녁에 일한다고 했나? 해외 바이어와 약속이 있어. 하지만 남편이 간 곳은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젊은 여자와 다정하게 식사하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제가 찍은 사진이 마음에 드시나요? 완벽해요. 근데 저희 이렇게 몰래 만나도 되나요? 뭐 어때요? 다음엔 더 멋진 곳으로 가요.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준호의 전 과외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보, 늦으셨네요. 미팅이 길어졌어.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은 어떻게 됐나요? 잘 끝났어. 배고프다. 야식 먹을까? 남편의 거짓말이 계속될수록 저희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10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그만 거짓말 하시죠. 무슨 말을 하는 거요? 호텔에서 그 여자랑 잘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였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대화를 나누기 위해 사무실로 찾아갔는데 그의 태도는 예상과 달랐어요. 이혼하고 싶다는 말씀이군. 네,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회사의 지분은 어떡할 건가요? 제가 일군 것이니 당연히 제 몫을 가져가야죠. 모든 명의가 제 앞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수로요? 남편의 차가운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년간 함께 일궈온 회사였지만 모든 법적 권리는 그의 앞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아시잖아요. 증명할 수 있나요? 이렇게 나오실 줄은 몰랐네요. 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데요? 남편은 서류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15년 전 제 친오빠와 부모님에 관한 경찰 조서였어요. 당신 친오빠가 강도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 부모님은 그걸 숨기고 도피를 도왔다는 거. 언론에 제보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그리고 친오빠 범죄도 억울하게 누명이 씌인 겁니다. 한식의 여왕이 범죄자 가족이라는 소식이 나가면 재밌겠죠? 순간 저의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과거를, 그것도 제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무기로 들이대고 있었어요. 당신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조용히 이혼하고 나가면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까지 하시겠다는 건가요? 남편의 협박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나가라는 것이 그의 최후 통첩이었어요. 가져갈 건 가져가고 오늘 당장 나가주시죠. 준호는요? 당연히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어야죠. 그렇게 저는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10년간의 노력과 정성, 그리고 사랑했던 가족까지도요. 모든 재산과 사업권을 빼앗긴 저는 작은 원룸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손에 쥔 것이라곤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어요. 아이고,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괜찮아요. 원장 선생님. 제가 다시 시작하면 되죠. 그래도 법적으로 도움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 남편이 제 과거를 폭로하겠대요. 정확한 사실도 아니지만 그래도 저를 그런 식으로 위협하는 게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런 협박을까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장 근처에서 작은 리어카를 구해 길거리 음식 장사를 시작했어요. 아줌마, 이 떡볶이 얼마예요? 3,000원이에요. 학생. 와, 이거 엄청 맛있는데요? 리어카 위에서 만드는 음식이지만 저의 손맛은 여전했습니다. 금세 동네 학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모님, 저희 가게 주방장으로 오시면 어떠세요? 감사합니다만 제 가게를 하고 싶어서요. 한식당 여왕이 이러고 계시면 어떡해요? 새벽에 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장사하는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단했지만 이대로 무너질 순 없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어머니, 준호야, 어떻게 여기를? 아버지 몰려왔어요. 준호가 찾아왔지만 저는 아들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런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가봐. 아버지가 찾으실 거야. 어머니,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려 볼게요. 아니야. 넌 공부만 열심히 해. 리어카 떡볶이 장사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동안 제가 일군 한식당 체인은 새로운 주방장들로 교체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다 그만뒀어요. 죄송해요. 다들 저 때문에. 사장님 음식이 아니면 의미가 없죠. 이제는 누군가를 원망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늦은 밤, 리어카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외국인 한 명이 다가와 제가 만든 음식을 사갔어요. This is amazing. Are you the chef? 죄송해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말을 조금 할 줄 알아요. 어머나, 한국말 잘하시네요. 이 맛 어디서 먹어본 것 같은데요? 그는 미슐랭 스타 셰프 마이클 장이었습니다.
3년 전 제가 운영하던 한식당에서 식사를 했었다고 해요. 혹시 한정식 고가의 오너 셰프 아니신가요? 네. 그랬었죠. 그때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변했네요. 운명이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마이클 셰프는 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긴 대화를 나누었어요. 당신의 요리에는 영혼이 담겨 있어요. 과찬이십니다. 저와 함께 일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의 제안은 놀라웠습니다. 세계적인 셰프가 길거리 포장마차 주인에게 협업을 제안하다니요. 지금 제가 무슨 자격이 있나요? 자격이요? 당신의 요리 실력이 곧 자격입니다. 하지만 전 모든 것을 잃었어요. 마이클 셰프는 제 음식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식의 세계화를 꿈꾸는 셰프였어요. 당신의 레시피로 새로운 한식 레스토랑을 열고 싶습니다. 정말 제 요리를 그렇게 봐주시나요?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저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마이클 셰프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3년 전 한국에서 비즈니스 미팅 중 우연히 들른 제 한식당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그때 드신 음식이 그렇게 특별했나요? 한국 전통 음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죠. 전 그저 할머니께 배운 대로 요리했을 뿐인데요. 당신만의 해석이 더해진 현대적 한식이었어요.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한식의 발효 문화는 정말 독특합니다. 장독대에서 숙성되는 시간의 가치죠. 저는 그 시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싶어요.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퓨전이 아닌 본질을 지키면서요. 마이클 셰프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투자금으로 전 남편의 체인점 맞은편에 레스토랑을 열자는 제안이었어요. 위치가 마음에 걸리시나요? 아니요, 오히려 좋습니다. 당신의 진가를 보여줄 기회예요. 이번엔 제 이름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물론입니다. 모든 권리는 당신께 있을 거예요. 그의 제안은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 요리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그의 태도가 신뢰가 갔어요.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바로 내일부터라도 가능합니다. 좋아요. 새로운 시작을 함께해요. 마이클 셰프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닌 동반자가 되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제안에 저는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전 남편의 식당 맞은편에 오늘이라는 이름의 한식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인테리어부터 주방 설비까지 마이클 셰프가 세심하게 신경 썼어요. 이곳은 당신의 요리 철학을 담을 공간이에요. 제 이름으로 된 가게라니 꿈만 같네요. 이번엔 모든 권리가 당신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이클 셰프님. 앞으로는 동료라고 불러주세요. 개업 소식을 들은 예전 직원들이 하나 둘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저와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사장님, 저희도 함께 해도 될까요? 어머나, 다들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예요? 사장님 요리를 그리워하는 손님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이번엔 꼭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저의 복귀 소식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예전 단골 손님들이 개업 첫날부터 긴 줄을 만들었어요. 한소희 셰프님 요리를 다시 먹을 수 있다니 너무 기뻐요. 이번엔 더 발전된 메뉴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이날만 기다렸어요. 마이클 셰프는 프랑스 요리의 플레이팅 기법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전통 한식의 맛은 지키면서도 세련된 비주얼을 더했어요. 한식의 철학과 프렌치의 미학이 만나는군요. 손님들의 반응이 궁금하네요. 개업 첫 달부터 예약이 꽉 찼습니다. 맛집 블로거들의 극찬 리뷰가 이어졌고 미식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한 달 후까지 예약이 다 찼습니다. 손님들이 기다려주신 시간에 보답해야겠네요. 사장님, 저희가 해냈어요. 이번엔 제대로 된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시작했지만 오히려 더 단단해진 느낌이었어요.
전국의 젊은 셰프들이 저희 가게에서 일하고 싶다며 찾아왔어요. 한소희 셰프님, 저도 이곳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프랑스에서 공부하다 왔다면서요? 네, 한식의 새로운 해석에 감동받았어요. 요리에 대한 열정이 느껴지네요.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명 방송에서도 취재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요리에만 전념하고 싶었기에 대부분 고사했어요. 셰프님, 또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연이 감동적이라 더 관심이 큰 것 같아요. 스토리보다 진심이 중요하죠. 손님들이 그 진심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젊은 셰프들과 함께 새로운 메뉴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그들의 신선한 아이디어와 제 경험이 만나 특별한 시너지가 생겼어요. 이번에 개발한 메뉴 반응이 정말 좋습니다. 젊은 감각이 우리 음식을 더 빛나게 하는군요. 셰프님께서 이끌어주신 덕분이에요. 손님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져서 걱정이네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죠. 오히려 기다리는 재미가 있다고 하세요. 마이클 셰프는 저희 레스토랑의 성공을 확신했다며 곧 미슐랭 가이드가 찾아올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그런 평가보다 매일 찾아오는 손님들의 미소가 더 소중했어요. 오늘도 완벽한 서비스였어요.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맛 변치 않길 바랍니다. 레스토랑 오늘은 단순한 맛집이 아닌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다시 한번 요리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어요. 바쁜 런치 서비스가 끝나갈 무렵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1년 만에 마주한 준호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잘 지내셨어요? 준호야, 많이 컸구나. 어머니 음식이 너무 그리웠어요. 그래도 밥은 잘 먹고 다니지? 아버지가 모르게 왔어요. 식사를 하면서 준호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가사도 의미분 음식이 어머니 음식만 못해요. 입맛이 까다로워졌네. 준호의 방문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전 남편이 아들의 방문을 모른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다시 좋아질 것 같아서. 순간 무언가 이상함을 직감했습니다. 준호의 눈빛이 달라졌고 말투에도 어색함이 느껴졌어요. 남편이 널 나한테 보낸 거니? 어머니, 저희 좀 도와주세요. 준호야, 이제 거짓말은 그만하자. 결국 준호는 모든 걸 실토했습니다. 전 남편이 아들을 이용해 저희 레시피를 빼내려 했다는 사실을요. 아버지가 레시피를 빼돌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죄책감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어요. 죄송해요. 저도 아버지 곁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매일 아버지한테 욕만 들으니 자존감이 바닥이에요. 준호의 고백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남편의 비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직원들의 도움으로 그의 탈세 자료와 비자금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어요. 사장님, 이 서류들 보시겠어요? 이게 다 회사 자금 횡령 증거네요. 그동안 모아둔 자료들입니다. 잘 보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이제 사장님 편에서 싸우고 싶어요. 평소 친분이 있던 식품업계 기자를 통해 남편의 비리 정보가 언론에 흘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씩 제보가 이어졌고 사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이 정도면 큰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지겠네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실현되나 봅니다. 제보를 받은 검찰은 전격적으로 남편의 회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10년간 쌓아온 비리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사장님, 이제 저희가 빼앗긴 걸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정당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어요. 저는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혼 당시 부당하게 빼앗긴 재산에 대한 청구도 함께 준비했어요.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까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희 복수는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어요. 전 남편의 회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주변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저를 해하려 한다는 소식이 여러 경로로 전해졌어요. 사장님, 김덕화가 사람들을 모으고 다닌대요. 무슨 말씀이시죠? 사장님을 해코지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설마 그렇게까지야.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느 날 밤 가게 문을 닫고 나오는데 수상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마이클 셰프가 배웅을 나와 있어 위험한 상황은 면했어요. 누구시죠? 사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전해주세요. 이런 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좋은 말로 할 때 그만두시라고 하셨습니다. 법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수상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레스토랑 예약을 가장한 협박성 전화였어요. 한소희 씨, 식당 문 닫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하세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불이라도 날까 걱정되지 않으세요? 결국 전 남편은 폭력배를 동원해 레스토랑을 파손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에 CCTV와 경찰의 도움으로 미리 예방할 수 있었어요. 이제 보니 당신이 진짜 악마였네요. 한소희 씨, 우리 대화로 해결해보죠.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그의 파렴치한 행동들이 하나둘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해하려 했던 증거도 모두 검찰에 제출했어요.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당신이 이겼어. 그만하면 안 될까? 이제 시작입니다. 전 남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오히려 그의 범죄 행위가 추가로 밝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범죄 행각을 알게 된 준호가 어느 날 레스토랑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어머니, 저도 이제 모든 걸 알았어요. 준호야,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해. 아버지가 어머니를 해치려고 했다면서요. 사실을 알게 될까봐 걱정했어. 전 이제 어머니 편이 되기로 했어요. 준호는 아버지의 비리 증거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회사 금고에서 몰래 빼낸 장부와 거래 내역이었어요. 이게 아버지 비자금 관련 서류예요. 엄마는 원하지 않았는데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선택을 하게 해서 미안하구나. 이게 진짜 올바른 길이에요. 그동안 아버지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저를 배신했다는 준호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매일 밤 양심의 가책으로 잠들지 못했다고 해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어머니처럼 당당하고 싶었어요. 훌륭하게 자랐네. 준호의 용기 있는 선택으로 검찰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의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란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앞으로 어머니랑 살고 싶어요. 준호야.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지킬 거예요. 아들의 선택이 쉽지 않았을 거란 걸 알기에 저는 그저 따뜻하게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모자가 되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전 남편의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횡령, 탈세, 협박 등 수많은 혐의가 인정되었어요. 사장님, 김덕화 대표가 구속되었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네요. 체포 현장에서 모든 걸 자백했다고 합니다.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법원은 제게 빼앗겼던 모든 권리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회사의 지분부터 한식당 체인점의 상표권까지 제가 일군 모든 것들이 다시 제 품으로 돌아왔어요. 판결문 보셨나요? 네, 정의가 살아있네요.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겠어요. 모두가 기다려온 순간입니다. 직원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그들도 저와 함께 부당함을 견뎌왔기에 이 순간이 더욱 감격스러웠나 봐요. 우리 직원들 덕분입니다. 사장님이 있어서 우리가 있죠.
다시 한번 시작해봐요. 이번엔 더 멋지게 해낼 수 있을 거예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체인점 매장들도 하나둘 정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손님들이 돌아왔고 매출도 빠르게 회복되었어요. 손님들이 사장님 음식을 기다렸대요. 그동안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이제 본래의 맛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마주한 전 남편은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미움도 원망도 느끼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네요. 모든 걸 되찾으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10년간의 긴 싸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저는 몸소 깨닫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 마이클 셰프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는 달랐어요. 한소희 씨, 오늘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끌렸어요. 셰프님. 이제는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사업 파트너로만 생각했던 그였지만 어려울 때 늘 곁에 있어준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지금은 사업에 집중하고 싶어요. 이해합니다. 우린 좋은 동반자로 남는 게 좋겠어요. 마이클 셰프는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더 진지하게 사업적 조언을 해주며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힘써 주었어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늘 옆에서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좋은 파트너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준호도 제 선택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아직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기보다 사업과 가족에 집중하고 싶다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었어요. 어머니, 행복해 보이세요. 아들이 있어서 행복한 거야. 저도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이제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요리에 더욱 정진하는 것이 저희 선택이었어요.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마이클 셰프와 함께 전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진행했어요. 한소희 셰프, 파리 지점 오픈이 결정됐습니다. 드디어 유럽 진출에 첫 발을 내딛네요. 미슐랭 가이드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 음식의 가치를 보여줄 시간이군요. 한식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준호는 의대 진학을 앞두고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어요. 어머니, 전국 모의고사 1등 했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의사가 되어서 어머니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게요. 레스토랑 오늘은 미슐랭 스타를 획득했고 한식의 세계화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찾아오는 셰프들에게 한식의 깊이를 전할 수 있어 기뻤어요. 한식이 이렇게 현대적일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우리의 전통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이제 한식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셨네요. 고아원에서 자란 한 소녀가 이토록 큰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주변의 따뜻한 응원 덕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눌 차례예요.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싶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아요. 누군가의 꿈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싶어요. 어느 날 퇴근길에 집 앞에서 전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오랜 수감 생활로 초라해진 모습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잠깐 시간 좀 내줄래? 아직도 할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
전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은 후였어요. 용서해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어떻게든 내가 보상하고 싶어. 이제 그런 말씀이 의미 없으세요. 준호라도 만나게 해주시면. 그건 준호가 결정할 일이에요. 과거의 상처는 이미 아물었고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과는 제게 더 이상 어떤 의미도 없었어요.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이. 그 시간들도 이제는 모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을 뒤로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길만이 남아 있었어요. 인생은 마치 요리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쓰고 때로는 달콤하며 때론 매운맛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하지만 모든 맛이 어우러져야 비로소 진정한 한 그릇이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고아원에서 자란 한 아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었다가 다시 일어서기까지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은 결국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요.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고 해서 세상 전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배신이 있었다면 그보다 더 많은 이들의 따뜻한 응원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어요. 복수는 결국 용서로 끝나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미움을 간직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더 아프게 하는 일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인생은 우리가 선택한 길보다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다 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용기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새로운 꿈을 향해 달려가려 합니다. 제가 받은 사랑과 용기를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이란 요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패도 있겠지만 그것 또한 더 맛있는 요리를 위한 과정일 뿐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위 축하해. 뭐 필요한 거 없어?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장모님,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창피하니까 나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뭐라고? 너 말하는 게 그게 뭐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렇게 뒤통수를 쳐? 처가댁 식구들이랑 비교하니 내가 창피한가 보구나. 그래 알았다. 너가 저지른 모든 행동들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다.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고 이제는 아이도 2명이나 있습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아들과 저는 꽤 가까운 사이였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혼자서 키운 터라 더 애틋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결혼을 했을 때도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웠지만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아들이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아들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자꾸만 커져서 견디기 어려운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가장 최근 일이었어요. 얼마 전 아들이 처가댁 어머니의 생신을 성대하게 준비하는 걸 보게 되었거든요. 사실 저는 아들의 처가 식구들과 잘 지내기를 바랐고 그 관계가 돈독해지는 걸 응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들이 처가댁의 생일은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저의 생일은 매번 잊어버리거나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일이 많다는 점이에요. 작년 제 생일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생일에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아요. 나이도 들었고 그저 가족들과 함께 밥 한 끼 먹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제 생일을 잊고 지나쳤습니다. 아무 말도 없길래 제가 직접 아들에게 물었어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아니? 그러자 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죠. 어머니, 무슨 날인데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오늘 내 생일이잖아. 아들은 미안하다고 하면서 급히 케이크를 사왔어요.
그리고 며느리와 잠깐 와서 케이크를 자르고 그날 저녁은 그냥 대충 동네 분식집에서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제 생일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 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덮고 잠을 청하려 했지만 가슴속에서 올라오는 서러움이 눈물이 되어 흐르더군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가족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은 변하지 않는 걸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처가댁 어머님 생신이 다가오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일주일 전부터 생신 준비에 열을 올리더군요. 저에게는 따로 연락조차 없었던 아들이 처가댁 어머님 생신 준비는 꼼꼼하게 챙기고 있었습니다. 좋은 레스토랑 예약도 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모처럼 며느리와 함께 무언가를 계획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차마 참지 못하고 아들에게 물었어요. 이번에 처가댁 생신이 언제더라? 아들은 식탁에서 휴대폰을 보며 무심하게 대답했죠. 다음 주 토요일이요. 왜요?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어디 좋은 데서 하기로 했니?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네, 이번에 좋은 레스토랑 예약했어요. 저녁에 다 같이 가서 먹고 그 뒤에 케이크도 먹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떻게 처가댁 생신에는 이렇게 정성껏 준비하면서 제 생일은 그렇게 쉽게 넘어갔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소중한 분들이라는 건 알지만 나도 아들한테는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해 왔거든요. 그런데 아들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가벼움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저 좋겠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 잘 준비했네. 많이들 좋아하시겠구나. 아들의 얼굴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제 생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아들은 이런 표정이었을까요? 그냥 의무적으로 대충 넘어가려고 했던 그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었죠. 이미 아들은 그가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제 마음을 몰랐을 뿐이겠죠. 그날 아침 아들의 밝은 얼굴을 보며 저는 애써 감정을 숨겼습니다. 처가댁 생신 준비에 온 신경을 쏟는 모습을 보면서도 제 마음속에서는 쓴웃음만 나왔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들에게 저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들에게서 작은 상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선물이에요. 저번에 선물을 못 드린 것 같아서요. 아들이 건넨 상자는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포장지도 간단했고 별 기대 없이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어디서나 쉽게 살 수 있는 싸구려 수건 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선물을 준비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몇 달 전 처가댁 어머니 생신 때 아들이 큰 쇼핑백을 들고 나서는 모습을 봤을 때와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고맙구나. 저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자꾸 비교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처가댁 선물로 뭐 준비했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지갑 샀어요. 좀 비싸긴 했는데 어머니께서 오래 쓰실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처가댁 어머니에게 준다는 지갑은 꽤 비싼 브랜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비싼 선물을 사면서 저에게는 이런 수건을 건네는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그래, 잘했네. 많이들 좋아하시겠구나. 그 순간 제 손에 든 수건 세트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가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려 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들의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아들의 마음속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처가댁 어머님께 드릴 선물을 정성스럽게 포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그때 저는 문득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가끔은 비싼 선물 받아보고 싶다.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아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그런 걸로 뭐 하시려고요? 어머니는 이런 거 안 좋아하시잖아요. 아들의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런 선물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도 아들은 가끔씩 저에게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들은 늘 의미 없고 가볍게 넘어가는 것들이었어요. 그나마 주는 것에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존재이고 아들에게도 그렇게 남아있길 바랐지만 선물 하나하나에 담긴 차별적인 태도는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도 가끔씩은 저에게 뭔가를 주긴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형식적이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은 점점 깊어졌고 결국 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아, 왜 나에게는 늘 이런 볼품 없는 것들만 준비하니? 그제 아들은 저를 바라보며 대답했죠. 어머니는 큰 선물 안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매번 감사하시다고만 하셔서. 그 말을 듣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 제가 고맙다고는 했지만 그건 아들의 마음을 배려해서 한 말이었어요. 저도 비싼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소중하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건데 아들은 그것조차 오해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혼자 남아 수건 세트를 바라보면서 자꾸만 쓸쓸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이제는 기대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아들이 저를 더 소중히 여겨주길 바라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선물의 크기나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매번 이렇게 차별받는 기분을 느끼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제가 바라는 건 그저 진심이 담긴 마음, 그리고 저도 아들에게는 여전히 중요한 존재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작은 배려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손자의 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손주의 첫 돌이라서 그런지 아들 부부는 무척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았습니다. 큰 호텔에서 예약을 하고 초대 손님도 꽤 많아 보였어요. 저도 아침부터 들뜬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나 큰 축하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감사했죠. 잔치 장소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저도 손주가 돌잡이를 하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어서 자리를 찾아 앉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들 부부가 저를 따로 챙기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반대편의 처가댁 식구들이 주빈 대우를 받는 듯 중앙에 자리 잡고 있더군요.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며느리가 제게 자리를 안내했지만 그 자리는 잔치상의 가장자리에 있는 구석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리며 자리로 갔지만 속으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이곳에 앉아야 하는 걸까? 아들의 어머니로서 이 특별한 날에 나도 중요한 사람일 텐데 왜 이렇게 소외된 느낌이 드는 걸까요? 잔치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점점 더 처가댁 중심으로 흘러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처가댁 어르신들께 더 신경을 쓰며 그들과 사진을 찍고 인사를 나누었죠. 저도 사진 한 장 찍으려 했지만 정신없이 돌아가는 분위기 속에서 나를 챙길 틈은 없어 보였습니다. 아들아, 나도 손주랑 사진 한 장 찍어주면 좋겠다. 저는 조용히 말했지만 아들은 멀리서 들리지 않는다는 듯 바쁘게 움직였죠. 처가댁 가족들과 계속 대화를 나누며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후 돌잡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중앙으로 모여들었고 저는 여전히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서 손주의 첫 돌잡이를 지켜보며 환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저는 그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주가 무엇을 잡았는지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었죠.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자리를 뜨려는 찰나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나야 당연히 와야지. 그런데 나도 손주랑 사진 좀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자 아들은 그제야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아, 죄송해요. 오늘 너무 정신없어서. 지금 찍어드릴게요.
그 자리에서 제 존재는 이미 뒷전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돌잔치가 끝난 후 집에 돌아와 생각해 보니 저는 그날 정말로 배제되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손주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동안 돌보며 마음을 쏟았는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죠. 아마도 나는 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돌잔치의 중요한 일원으로 대우받고 싶었고 가족들에게 소중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었죠. 하지만 그날 느꼈던 외로움과 소외감은 그 기대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얼마 전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처가댁과 함께 여행을 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저는 이 여행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와 처가댁 사이가 워낙 돈독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손주도 함께 가니 손주와의 시간을 즐기며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따라 나섰습니다. 여행지에 도착하자마자 아들과 며느리는 바삐 움직이며 처가댁 식구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들과 함께하려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짐을 풀 때도 아들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짐 좀 잠깐 봐주실래요? 그래. 알았다. 저는 짐을 옮기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도 여행을 온 건데 왜 내 역할은 짐을 지키는 것밖에 없는 걸까? 짐을 정리하며 창밖을 보니 아들과 처가댁이 다 같이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나눈 대화와 웃음소리는 저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처럼 느껴졌죠. 짐을 맡아주고 있던 시간이 꽤 길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 짐을 다 정리하고 방에서 나와 그들을 찾으려 했습니다. 로비에 가니 아들과 처가댁 식구들이 이미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이제 좀 쉬세요. 아들이 그렇게 말하며 웃었지만 저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위로보다는 차라리 저를 배제한 상황에 대한 당연한 당부처럼 느껴졌습니다. 점심 식사를 할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듣고만 있었죠. 저기, 나도 손주랑 잠깐 산책하고 올까? 손주와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며느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이 외할머니랑 놀아서 피곤해해요. 어머님 그냥 쉬세요. 그 말을 듣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주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걸어가는 상상을 했지만 저는 그저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아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땠어요? 재미있으셨죠?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쉬었지. 하지만 내 마음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이 여행이 내가 함께 있는 여행이 아니라 그들만의 여행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가족으로서 함께하는 순간이 아니라 저는 그저 짐을 맡기고 뒤에서 바라보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소외감이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마음이 항상 무거워집니다. 예전엔 온 가족이 모여서 웃고 떠들며 명절 음식을 나누던 기억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 기억이 더 멀게만 느껴지죠. 아들도 이제는 결혼해서 자기 가족이 생겼으니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매번 명절마다 느끼는 이 외로움은 참 견디기 힘듭니다. 저번 명절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절에 언제 올 거니? 먹고 싶은 거 있니? 저는 마음을 담아 물어봤습니다. 이번엔 손주도 같이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죠. 어머니, 이번에도 처가댁에 먼저 가야 할 것 같아요. 저녁쯤에 들를게요. 익숙한 대답이었지만 이번엔 정말 저녁에 올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늦지 않게 와라. 저는 힘겹게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명절 당일 새벽부터 부엌에 나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도 무치면서 아들과 손주들이 올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감은 점점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몇 시간 뒤 저녁이 되어도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전화를 기다리며 차려놓은 음식은 점점 식어갔고 저는 덩그러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다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어디쯤 오고 있니? 그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속으로는 애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말을 듣고 저는 힘이 쭉 빠졌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내일쯤 들를게요. 그 순간 마음속에 있던 작은 기대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일이라니 어쩌면 그 내일도 오지 않을 거란 걸 저는 알고 있었죠. 그래, 내일 오거라. 저는 명절이라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서운함은 어떻게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지쳐 결국 식탁에 차려둔 음식을 치우며 그동안 품어왔던 기대는 점점 더 사라져갔습니다. 아들이 처가댁에서 시간을 보내며 웃고 떠들고 있을 것을 알기에 그 현실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명절을 보내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텔레비전 속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웃으며 음식을 나누었지만 저는 그저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명절이란 가족이 함께해야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의미조차 희미해지고 있네요. 가끔 아들에게 연락이 오면 반갑기보다는 이번엔 또 무슨 일이 있을까? 라는 걱정이 먼저 듭니다. 아들은 필요할 때만 저에게 전화를 겁니다. 바쁘다, 시간이 없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일상적인 연락은 잘하지 않죠. 하지만 자신에게 일이 생기면 어김없이 연락이 옵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며칠 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런데 손자들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아들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미안하다는 말 대신 부탁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데려와라. 애들 돌봐주마. 사실 손주들을 보는 건 기쁜 일이지만 아들의 이런 방식은 참 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는 찾지도 않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꼭 저를 찾는 아들이 못내 섭섭했습니다. 그래도 손주들이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손주들이 집에 도착한 날, 처음에는 웃고 떠들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손주들의 행동이 점점 버릇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난감은 어질러져 있었고 아무리 치워도 금방 다시 흐트러졌습니다. 간식을 주면 서로 다투고 말을 듣지 않는 모습에 제 마음속에서 서서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그만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할머니가 속상하잖니. 왜 서로 싸우니? 장난감도 제대로 정리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손주들은 처음엔 고개를 숙였지만 금방 다시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리 와서 앉아. 너희들 이게 무슨 행동이냐? 할머니 집에 왔으면 예의는 지켜야지. 저는 단호하게 말하며 손주들을 앉혔습니다. 아이들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금방 얌전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아, 손주들 교육에 대해 한마디만 하자. 버릇을 더 단단히 잡아야 할 것 같다. 아이들이 서로 다투고 말을 듣지 않으니 걱정이 된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제 말과는 다르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처가댁에서는 그렇게까지 엄하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라는 게 좋대요. 저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 제가 하는 말이 틀린 건 아닐 텐데 아들은 언제나 처가댁의 의견을 우선시했습니다. 저도 할머니로서 손주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했을 뿐인데 제 말은 늘 뒤로 밀려났습니다. 아들아, 버릇은 어릴 때부터 잡아야 하는 거야. 너무 자유롭게 놔두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저는 다시 한 번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이미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근데 처가댁에서 아이들 교육에 대해 많이들 얘기해 주셔서 그쪽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요즘 방식은 좀 다르잖아요. 아들의 말은 더 이상 제 의견을 들을 생각이 없다는 걸 명확히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아들이 저를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지만 더 이상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듯한 아들의 태도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때는 제 말을 믿고 따르던 아이가 이제는 처가댁의 말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에 서운함이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저희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처가댁의 의견을 우선시하고 저의 말은 그저 잔소리처럼 여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들을 돌보는 일도 조언을 해주는 일도 이제는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 가정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인 걸까요? 손주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싶어도 아들에게 조언을 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역할은 점점 줄어들고 제가 설 자리는 더 이상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얼마 전 저는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몸이 점점 나빠지는 걸 느끼고 있었지만 이렇게 병원 신세를 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병실에 누워 있으면 여러 생각이 교차합니다. 가족들이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할 텐데 아들은 그날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도착한 후 어렵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나 병원에 입원했어. 오늘 좀 와줄 수 있겠니?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을 건넸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앞섰습니다. 이런 급한 상황에서마저 아들이 연락을 기다리지 않으면 저 혼자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들은 잠시 당황한 듯 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처가댁에 약속이 있어서 바로는 못 갈 것 같아요. 조금 늦어도 괜찮죠? 금방 갈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 늦지 않게 와라. 저는 억지로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후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병실은 고요했고 간호사들만 오가며 상태를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고 저는 혼자 그 병실에서 누워 아들이 올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다 되어가자 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둘러 들어오며 미안하다는 말을 했지만 그의 표정에서 긴박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 약속이 늦어져서요. 많이 기다리셨죠? 아들은 서둘러 의자에 앉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그래도 와줘서 고맙구나. 하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서운함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들은 처가댁 약속을 우선시하며 늦게 온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제 나는 아들의 우선순위가 아니구나. 아들의 삶에서 중요한 일들은 늘 처가댁과 관련된 것이었고 나는 그저 나중에 생각해도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병실에서 이것저것 챙기며 이것저것 묻는 말에도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아들이 병원에 늦게 도착한 이유만 계속 맴돌았기 때문이죠. 정말로 내 아들에게 나는 그 정도의 존재밖에 되지 않는 걸까? 처가댁과의 약속이 나보다 더 중요한 걸까? 어머니, 괜찮으세요? 뭐 필요하신 거 없어요? 아들이 물어봤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이제 다 괜찮다. 그러나 마음속 깊이 남은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나에게 이렇게 무관심하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아들의 삶에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제는 더 기대할 것도 바라볼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실에 혼자 남겨진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의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 누워서 아무 생각 없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들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떠올라 궁금한 마음에 들어가 보게 됐죠.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진들을 보니 저번에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들이 있더군요. 하지만 그 사진 속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모두 처가댁 식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뿐이었죠. 밝게 웃는 아들과 처가댁의 모습, 행복해 보이는 그들의 표정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쓰리게 아파왔습니다. 왜 내 사진은 없는 걸까? 혼자 중얼거리며 사진을 넘기던 중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행에 저도 분명 함께 있었는데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그 사진 속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제가 그들 사이에서 철저히 배제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실에 혼자 누워있던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함께 찍은 사진은 하나도 없고 처가댁 식구들과 함께한 사진만 남아있는 현실의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아들에게서조차 이렇게 소외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몸이 아프니 마음까지도 약해져서 그런 걸까요? 그 순간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병실에서 조용히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죠. 혼자 누워있는 제 모습이 처량하고 그동안 제가 해왔던 모든 노력들이 헛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외롭게 살아야 할까? 스스로에게 묻고 싶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를 제외한 가족 사진 속에서 제가 사라진 것처럼 제 존재가 그들에게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병실에서 북받치는 감정을 참지 못한 채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퇴원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처음부터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들의 진지한 목소리에 저도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일까 싶어 조용히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처가댁에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대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가 유산 중 일부를 미리 주실 수 있나 해서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유산이라니,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왜 유산 이야기를 하는 걸까? 더군다나 그 돈을 처가댁 사업 자금에 쓰겠다는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유산을 미리 달라고. 저는 침착하게 물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네, 처가댁에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해서요.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요. 아들은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힘들게 모은 재산, 내가 남겨둔 돈이 처가댁 사업 자금으로 쓰이기를 바라는 아들의 태도에 실망과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들아, 그건 내 유산이다. 그리고 아직 나는 살아있다. 왜 내 재산을 처가댁 사업에 써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순간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처가댁에서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좀 도와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평생을 모은 재산을 처가댁을 위해 쓰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더 이상 대화할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들, 나는 네가 처가댁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에 마음이 많이 아프다. 나도 너를 위해 준비해둔 게 있는데 왜 그걸 다른 사람을 위해 써야 하니? 저는 차분하게 물었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욕심부린 것 같네요. 그러나 그 말 속에서도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저 기회라고 생각했을 뿐 내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한 것이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이 더 이상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점점 확고해졌습니다.
그저 필요할 때만 저를 찾고 제 의견과 감정은 무시된 채 처갓댁의 요구를 우선시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저의 역할이 이제는 없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유산 이야기를 꺼낸 아들의 태도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이제는 그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아들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처갓댁에서 큰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흔쾌히 돈을 내주었다고 자랑스레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 한편이 쓰리게 아파왔습니다. 아들이 처갓댁을 돕는 것이야 이해할 수 있지만 저에게는 전혀 그런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기꺼이 큰 돈을 내주는 모습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마 제가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하니 아들이 질투심을 유발하도록 일부러 말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저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그 일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처갓댁에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와줬어요. 사업 확장하는 데 중요한 돈이라길래 그냥 주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이 참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돈을 기꺼이 내주면서도 저에게는 단 한 번도 경제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말없이 생활을 꾸려가고 있을 뿐이었는데 아들의 이런 모습이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아, 처갓댁을 돕는 건 이해하지만 너는 나한테는 왜 한 번도 도움을 줄 생각을 안 하니?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서도 잘 지내시잖아요. 따로 필요하신 건 없는 줄 알았어요. 그 말에 저는 서운함이 더 커졌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낸다고 생각하는 아들의 태도가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아들에게 기대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으로 여겨질 줄은 몰랐습니다. 너는 내가 잘 지낸다고 생각했구나. 하지만 나도 어려울 때가 많았고 네가 나에게 한 번이라도 손을 내밀어 줬다면 고마웠을 거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처갓댁 일에만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그 말 속에서도 진심은 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태도는 단순한 사과보다도 여전히 처갓댁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걸 확인하게 해주는 듯했습니다. 그 후로도 아들은 저에게 돈을 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상황에서 잠시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을 뿐이었죠. 저는 그날 이후 아들에게 경제적으로도 차별받고 있다는 사실을 더 강하게 느꼈습니다. 아들이 처갓댁에 큰 돈을 기꺼이 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저 뒤로 밀려난 가족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 곁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말한 후 아들은 며칠이 지나서야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했지만 뒤늦게 사과의 말을 꺼낼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은 마치 진심인 듯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그 사과가 전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말에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깨달았던 사실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저 유산을 잃을까봐 후회하는 척하고 있는 것뿐이었죠.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서 하는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는 말일 뿐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를 한다고 해서 내가 너를 다시 믿을 수 있을 것 같니?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처갓댁만 너무 신경 쓴 건 맞지만 이제는 달라질게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이런 가식적인 대화를 이어나갈 필요가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네가 하는 말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한다. 너에게 더 이상 물려줄 재산은 없다. 그리고 너와의 관계도 이제 끝내려고 한다. 아들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러실 거예요?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 말에 저는 오히려 마음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가족이라면 네가 나를 이토록 무시하지 않았을 거다. 나는 이제 너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도 바라볼 것도 없다. 이제 너와의 관계는 여기서 끝이다. 그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기로 결심한 후 저는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고향은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서 안식처로 남아있던 곳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도시에서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지 않고 저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저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는 걸 깨달았죠. 짐을 정리하고 고향의 작은 집으로 내려갔을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고요한 시골 풍경과 오래된 나무들이 저를 반겨주는 듯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작은 텃밭도 꾸미고 동네 사람들과도 조금씩 인사를 나누며 조용한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복잡한 도시 생활의 소음도 아들과의 불편한 관계도 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지내는 것이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요함 속에서 저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보내던 시간이나 아들과의 갈등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처음과는 달리 점차 마음속 평온을 찾게 됐습니다. 저 자신을 돌보고 작은 기쁨을 찾아가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삶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저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도 그에게 상처받지도 않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묶여 상처받았던 시간을 뒤로하고 저 자신에게 집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연을 읽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에게 무관심하거나 괴롭히는 존재에게 매달리지 마세요. 가까이 가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무시한다면 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명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관계에서 상처만 받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외로울지 모르지만 결국 진정한 관계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집중할 때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더 단단해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평온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구독자 여러분들의 앞날을 응원합니다.